성금요일 연휴로 주식시장은 열지 않았지만 파월 형님이 등판하셔서 금리에 대해 매파적인 논조로 연설했습니다. 괜히 잘 돌아가는 기계를 건드렸다가 고장난다는 논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금리에서도 아직 특별한 경기 침체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경제는 잘 돌아가고 GDP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살짝 올랐지만 전체적인 노동시장도 나쁘지 않고 증시는 역대급으로 날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금리를 내릴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은퇴자들이 급속히 늘면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논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리 인하 전에 분위기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그전이랑 특별히 다른 것 없이 한결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7번에서 3번으로 바로 내려왔고 이제는 점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이자 지급액이 2008년 수준을 넘어설 예정이고 엄청난 국가부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쪽도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과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의 CPI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만약 독일 수치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유럽은 빠르면 4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홍해무 역로가 제한되면서 유럽의 물가 상승을 걱정했지만 시간차 때문인지 아직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다른 서구 나라에 비해서도 연간 약 30% 일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거기에 시간당 생산성까지 미국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럽 경제는 아작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게으르게 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유럽의 자동차 사업도 노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테슬라와 중국의 BYD에게 안빙해서 완전히 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우는 1월에 GDP 보고서를 보면 거의 전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이민 극대화 정책 덕분에 6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뻥튀기로 GDP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 비즈니스 파산 청구 건수는 급등 중인데 언제까지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은 금을 엄청나게 수입하는 중이고 반면 라이벌인 인도는 은을 역대급으로 수입하는 중입니다. 금값은 이미 역대급을 찍는 중인데 앞으로 은값도 따라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한 자산 운용사들의 투기적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수가 6,000까지 오를 수도 있고 4,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개나소도 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JP모건은 S&P 500이 현재 너무 혼잡해서 올해 별다른 경고 없이도 20% 정도 급락해서 4,200에 마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술주에 열광했지만 놀랍게도 S&P 500의 올해 1분기 성적은 에너지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서인지 부동산 섹터가 꼴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석유와 부동산 니치 섹터를 동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유가가 상승해서 좋으면서도 휘발유 값도 따라서 상승 중이라 물가에 부담을 주는 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부동산 주식에게는 악영향입니다. 만약 소프트 랜딩이 온다면 두 섹터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샤오미가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전기차를 아주 싼 값에 내놓으면서 안 그래도 불붙은 전기차 가격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포드는 프리덤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화끈하게 머스탱 전기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샤오미가 가성비 끝판왕을 무기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테슬라 주식도 굉장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캐시우드 누님은 1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테슬라 주식 8만 주를 추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재무 장관은 이번 주 연설에서 중국의 청정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의 청정에너지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제는 친환경 에너지 하라고 난리 부리더니 중국이 친환경 쪽 사업을 다 먹어버리니까 미국은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고도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맹국들의 중국이 이미 구매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정비 서비스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이 정부용 컴퓨터의 인텔이나 AMD 칩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부실한 부동산 산업 투자는 줄이면서 반도체나 전기차를 중심으로 산업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인구를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 알리바바, JD, PDD 같은 주요 회사들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펀더멘틀이나 성장성에 비해 워낙 저평가지만 가격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협약에 기여하기 위해 2분기에 생산량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바이든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 동맹국들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언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월 들어 주요 수출국인 사우디, 러시아 그리고 미국 모두 해상을 통한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매주 수요일 미국 원유 재고량을 발표하는 EIA에서는 나중에 월간 리포트에서 수치를 조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간 데이터에 오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월간 리포트가 2달 정도 늦게 나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생산량 수치도 월간 리포트에서 하향 조정했지만 올 1월 수치도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겨울은 굉장히 온화한 날씨를 보였지만 1월 초반에 혹독한 추위로 미국 바켓뉴전이 일주일 정도 생산량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1949년 이후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생산량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정도로 1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2월과 3월 추이도 봐야겠지만 미국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EIA 예상만큼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에 의하면 현재 헤지펀드들의 에너지 섹터 비중이 코로나 때 수준보다는 높지만 과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관심이 올라가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에 의하면 올해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는 예상보다 견고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 SPR을 매주 찔끔찔끔 보충하고 있는데 최근 구매 가격은 배럴당 81.32달러로 바이든 행정부의 상한선인 7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바이든은 재선을 앞두고 SPR을 방출해도 시원찮은데 유가 상승으로 본인이 정한 상한선보다 비싸게 사야 해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작년에 60달러대로 내려갔을 때 약속처럼 시원하게 채워 넣을 것이지 사서 고생하는 느낌입니다. 관점에 따라 유가 80달러를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5년 전에도 유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비용과 임금이 35%나 올랐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유가 80달러는 정말 싸 보입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미국 주요 셰일 회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균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64달러 정도로 작년보다 2달러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페르미안 지역은 작년보다 4달러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셰일의 감소율이 30%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지 않는 한 급격한 생산량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올해 예상 유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80달러에서 85달러 정도가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JP모건도 올해 유가가 러시아 감산 덕분에 1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리서치 회사인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마침내 투자자들이 석유 수요가 건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이는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나온 중국의 이번 제조업 구매자지수 PMI 수치도 예상을 웃돌면서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석유 수요에도 긍정적입니다. WCS 캐나다 헤비오일 가격이 WTI 유가와 간격을 10달러대 초반까지 줄이면서 캐나다 헤비오일 생산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크랙 스프레드도 나쁘지 않아서 정유소를 가지고 있는 종합회사들은 일타쌍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I 열풍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신축, 코인 열풍과 함께 채굴사업, 연방 보조금을 받는 제조업, 정부 주도의 전기차 전환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친환경 에너지는 더디기만 하고 앞으로 전력 인프라와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가 골머리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첫날부터 기후 관련 정책을 완전히 갈아엎을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생산량 급증과 비교적 따뜻한 겨울로 인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해 현재 재고량이 최근 7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LNG 재고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일본은 타이밍이 좋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발루라 에너지, 제가 HME와 함께 석유 섹터에서 페트로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상장된 석유회사 중에 가장 저평가인 회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만 77%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이기는 합니다. 부채도 전혀 없는 회사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브랜드 유가가 85달러 정도 유지되면 2026년 말쯤에 현금이 현재 시총의 거의 2배 정도 달할 거로 예상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최근 생산량이 하루 23,000배럴인데 똑같이 부채가 없지만 시총이 훨씬 큰 페트로탈의 올해 예상 전망치가 17,000배럴인 걸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페트로탈은 들고 있는 현금이 훨씬 적고 치명적인 페루 리스크가 있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둘 다 브렌트 유가에 반영되지만 석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상 VLE는 브렌트 유가보다도 조금 더 프리미엄 가격을 받습니다. 태국 앞바다의 해양 시추라 페트로탈과 달리 정치적 혹은 수송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페트로탈도 엄청난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라는데 그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유지되는 건 특이한 매장량 때문입니다. 네 군데 해양 플랫폼 중 한 곳이 진작에 앵꼬가 나야 하는데 몇 년째 계속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유전 구조상 정확히 남은 양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 유전 특성상 유전이 생명을 다하면 뒤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생명 연장을 계속하다 보니 ARO 비용의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후 처리 비용을 무려 130밀리언 달러나 줄였습니다. 카펙스 비용도 원래 가이던스보다 줄었고 작년 말 기준 매장량 조사에서 매장량이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CEO는 올해 여름에 쌓아둔 현금으로 해양 유전 하나를 더 인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환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꼭 태국에 있는 해양 유전을 인수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역적인 시너지 차원에서 태국의 해양 유전을 인수한다면 가능성 있는 곳은 천연가스 유전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가 일어날지 아니면 주주환원을 시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77%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여전히 매우 싼 주식이고 매장량이 생명 연장을 계속한다면 섹터 내 역대급 사기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치인 주당 5달러에 도달해서 트레이딩 물량은 일부 털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현재 진입을 시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더 저평가인 걸 알면서도 페트로탈보다 VLE 비중을 늘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로탈의 유전 지역은 이제 막 시추를 시작한 초기 생산지대라면 VLE의 유전은 이미 피크를 찍고 말년으로 가는 유전이었고 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장량 관련 특이한 유전 상황 때문에 주가 등락 폭도 워낙 커서 멘털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